이번 29번째 편은 미국과 영국의 협력에 의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독일, 일본, 소련의 핵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망명한 소수의 핵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별 진전이 없었는데 바네바 부시에 의하여 대통령을 설득하여 무기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 체제를 갖추면서 영국의 핵 개발 보고서를 참고로 미국 정부에서 핵 개발이 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라르드는 미국에 도착한 이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페르미와 2차 중성자와 연쇄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1939년 3월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분할 합병은 헝가리 출신 유대계 물리학자 실라르드와 위그너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실라르드는 1939년 1월 이후 원자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로 과학적 협력을 위한 협회라는 조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그너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원자에너지 활용 가능성은 민간만으로 다룰 수 없는 범위로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실라르드, 위그너, 페르미는 컬럼비아 대학 물리학과 학과장인 페그램과 상의하여 페그램과 친분이 있는 해군성의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여 회의가 주선되는데 이는 핵물리학자와 정부 관계자와 최초의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페르미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술 담당 제독과 관련 기술 장교와 민간인 몇 사람에게 설명합니다만 별 소득이 없는 회의였습니다. 4월 미국 물리학회에서 우라늄에 의한 핵폭탄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이 논의는 뉴욕타임스의 기사화되어 대중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실라르드는 위그너와 정부 접촉 가능성을 논의하던 중 벨기에 소유의 콩고 우라늄광을 독일에 팔지 말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벨기에의 여왕과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아인슈타인을 만나 연쇄 반응 등의 세부 연구 상황을 설명하였고 아인슈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벨기에에 직접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 미국 국무성을 통하여 벨기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아인슈타인은 벨기에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실라르드는 생물학을 공부하였고 경제학자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거 참모로 친분이 두터웠던 작스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는 핵에너지 관련 상황을 듣고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서신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실라르드는 텔러와 상의하여 다시 아인슈타인을 만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긴 서신과 짧은 서신 2개, 그리고 실라르드의 보충적 메모를 작성하여 8월 중순 작스에게 전달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작스의 대통령 면담은 미루어지다가 10월 11일 이루어집니다. 면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치가 필요함을 지시하여 표준국 국장, 육군 대표, 해군 대표를 포함한 우라늄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10월 21일 첫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첫 공식적인 정부와 학자의 회의는 브리그 표준국 국장, 육군과 해군에서 기술 담당 책임 장교와 작스, 실라르드, 위그너, 텔러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 결과는 브리그가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데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1939년 4월 프랑스 팀의 2차 중성자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되자 4월 말 베를린에서 독일의 주요 핵물리학자들의 비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젊은 물리학자 하르텍은 육군성에 편지를 보내고 핵물리학자로서 육군에서 고폭약 연구를 하던 디프너에게 전달되어 가이거와 상의한 후 육군성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9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육군성은 핵분열 연구를 통합 관할하게 됩니다. 디프너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젊은 물리학자 베게와 함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토의하기 위한 비밀회의를 소집하여 9월 16일 첫 회의를 가지는데 당시 연구 상황을 검토하고 독일 정보기관에 미국과 영국의 연구 활동을 탐지한 결과를 알립니다.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하이젠베르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차 회의가 9월 26일 소집되는데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던 두 가지 방법인 천연 우라늄을 감속제를 사용하여 분열시키는 방법과 우라늄 235를 분리하여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이론 연구의 책임자로 하이젠베르크가 담당하고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연구가 베게에게, 하르텍은 동위원소 분리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은 기타 중요한 핵상수 결정을 위한 실험을 하기로 분담이 되고 육군성은 연구 장비가 잘 갖추어진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를 접수하여 제공하고 충분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하여 미국보다 시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12월 육군성에 제출합니다. 우라늄광은 체코 국경 근처 요아킴 스탈 광석에서 가공된 순수한 산화 우라늄 1톤을 1940년 1월 공급받고 동위원소 분리는 하르텍이 클루시우스와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수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일한 공급처가 노르웨이 오슬로 근처 베모르크에 있는 전기화학 공장이었는데 독일이 대량 구입하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는 회사를 설득하여 중수를 프랑스로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한 후 독일의 중수 공급을 우려해 영국 특공대가 두 차례 파견되어 공장을 파괴하게 됩니다. 소련의 핵 연구는 실험실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원로 물리학자 크루차토프 밑에서 연구하던 두 명의 젊은 물리학자가 1940년 6월 우라늄의 자연 방사능 붕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련에서는 미국에서 비밀리 핵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자체 내의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스파이에 의한 전쟁 내내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연구를 군에서 시작합니다. 육군 항공기술연구소 야스다 다케오 중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핵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1938년과 39년 발표된 핵분열 논문을 알게 되고 1940년 4월 과학도 출신 보좌관 스즈키 중령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여 10월 완성된 핵개발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보고서는 사용 가능 우라늄 광석이 일본, 조선, 버마 등지에 충분히 있다는 것과 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스다 중장은 이 화학연구소에 접촉하여 코펜하겐에서 보호와 연구한 니시나 요시오와 협의하게 됩니다.
당시 버클리의 로렌스의 도움으로 사이클로트론을 제작 중이었고 12월 중성자의 핵 반응 단면적을 측정하기 시작하는데 1941년 4월 육군성은 핵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승인합니다. 영국의 프리쉬와 파이얼스가 제안서를 완성할 즈음 동위원소 분리 방법으로 사이먼은 클루시우스 관을 사용하는 열 확산법보다 에스턴이 1913년 네온을 분리할 때 사용한 분출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불화 우라늄의 부식을 견딜 수 있는 소재였는데 구리철망을 망치로 두드려 구멍을 작게 만든 것이 잘 작동함을 알게 되어 해결하였습니다. G.P. 톰슨이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 1940년 6월 말경부터 위장을 위하여 마이트너가 영국에 보낸 서신의 암호문의 구절인 모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 모드위원회에서 일한 사이먼은 중요한 보고서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분리공장의 규모 추진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하루에 1kg 우라늄 235를 분리하는 공장의 규모와 건설비의 데이터를 추정하여 공장 건설비를 약 500만 파운드로 예상하고 세부 소요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모두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초안을 1941년 7월 미국에 보내고 공식 보고서를 10월에 보냅니다. MIT 부총장이었던 바네바 부시는 1939년 초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미국 과학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과학행정가들을 모아 과학정책을 이끄는 국가적 조직을 생각합니다. 참여 인사로 젊은 하버드대 총장 코넌트를 비롯하여 국가과학원 NAS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군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 대통령을 설득하여 국방연구위원회 NDRC를 출범하여 우라늄 위원회를 흡수합니다. 1941년 5월 부시는 정부의 과학연구 관련 기구를 정비하여 전쟁에 기여하는 모든 과학연구 기관들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최상위의 대통령 직속의 과학연구개발기구 OSRD를 출범시키면서 책임자가 되고 국방연구위원회는 코넌트가 이끌게 됩니다. 부시와 코넌트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초기에는 핵무기의 불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없으면 독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 여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점차 영국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교류합니다. 코넌트는 1941년 겨울 NDRC의 주 영국 연락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하는데 과학자로 미국 행정부의 직위를 가진 첫 방문이었습니다. 핵분열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부시 역시 공학자이기 때문에 핵분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학자들은 친분을 가진 미국 물리학자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로렌스는 부시에게 핵폭탄 개발 연구를 촉구합니다. 부시는 국가과학원 NAS를 활용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시카고 대학의 아서 컴퓨터는 우라늄 위원회의 의견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시에게 보고합니다. 부시와 코넌트는 결정을 못하고 NAS에 추가 보고서를 계속 요청하는데
컴프턴에게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10월 영국의 모드위원회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도착합니다. 보고서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군사개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시는 모두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직후 대통령과 부통령 윌러스를 면담하여 연구의 결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에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원폭 계획을 설명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계획의 모든 권한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최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통령, 육군성 장관, 육군참모총장, 부시, 코넌트를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원폭 계획은 과학자들이 제안하였지만 정치적, 군사적 사용에 대한 과학자들의 결정권을 출발부터 거부한 셈입니다. 부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는 누가 이 일을 이끄는가가 중요하였고 학계는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시는 컴프턴을 비롯한 주요 학자들에게도 승인과 함께 기술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것만 알리고 정책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초기에 실라르드를 비롯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한 원폭 개발을 위한 정부 접촉은 별 성과가 없었으나 부시와 코넌트를 중심으로 전쟁을 위한 연구 개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영국의 모두 보고서를 참고로 원자폭탄 개발 추진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독일은 하이젠베르크, 일본은 니시나 요시오를 중심으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다음 편은 대통령의 승인하에 시작되는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 학자들과 육군 공병대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력체제와 인프라가 만들어지며 추진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